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이루어진 휴전 협상으로 중동 정세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곳에서 전쟁이 시작되며 긴장 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또 다른 화약고로 불리는 시리아에서 내전이 격화되며 전쟁의 불씨가 되살아난 건데요. 이 전쟁에 러시아와 이란까지 뛰어들며 전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중동 지역 정세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급변하는 중동 지역 상황, 트럼프의 등장이 세계 정세와 중동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 분의 전문가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전쟁으로 불안정했던 중동 정세였죠. 최근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건데 다른 지역에서 국가에서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고요. 대립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잠정 휴전을 했지만은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뿌리 깊잖아요. 아무래도 그 중동 주변 국가하고 또 그 유럽 쪽하고 또 미국의 또 국제 정세 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또 관여를 하니까 두 국가만의 결정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일단 정치적인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민간인들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서로 양국 간에 국민들을 좀 보호하고 난민들을 보호하는데 우선적으로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국가들이 각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개입을 해서 조정 같은 거?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같은 큰 국가가 아무래도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 모든 전쟁이 다른 역학관계가 있는 것처럼 다른 강대국이나 그 관계에 껴있는 여러 나라들도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좀 평화적인 방법이 모색돼야 되지 않나. 결국은 뭐가 됐든 또 국소적인 전투든 어떠한 무력적인 피해가 오면 그 지형의 역학상 또 거기에 대한 보복을 안 할 수 없고 그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엮여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지금 또 KBS TV 뉴스를 통해서도 휴전 이후에 또 헤즈볼라에서 방어 목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장 센터장님, 일단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휴전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근데 시리아에서 내전이 불붙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 중동에서는 지금 세 나라,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내전이 끝나질 않았거든요. 이 시리아 내전도 2011년부터 시작이 됐다가 사실 2016년부터는 교전은 약간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지금 8년 만에 이렇게 다시 이 반군의 한 부분이었던 이 HTS라고 하는 하야트 타리 알샴이라고 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가 다시 시리아 정부군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는 뭐 그냥 아무 이유가 없지는 않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간 중동에 힘을 덜 쓰고 네. 그리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을 통해서 약간 위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란의 그 대리 조직, 친이란 무장단체 대리 조직한테 힘을 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시리아 반군이 그 틈을 약한 고리를 노린 듯합니다. 네. 여하튼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는 조금 잠잠한 가운데 시리아 다른 곳에서 하여튼 내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출연자 휴대폰 오작동이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교수님, 이 내전 현황 전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같은 국가 내에서 정말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겁니까? 네, 내전 너무 복잡해가지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막 정리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했는데 내전이 사실 2011년부터거든요. 왜 하는 겁니까? 내전은 아마도 시작은 2011년에 중동 지역에서 거대한 큰 사건이 있었죠. 아랍의 봄. 그래서 중동 지역이 티니지를 시작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이 됐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전이 있었고 내전이라는 것은 결국 현 지금 아사드 정권 있죠. 아사드 대통령인데 이 정권에 대해서 시리아 반군들이 더 이상 우리 아사드 이 독재자를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 국가 통치자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내전이 난 거죠. 네. 그 내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근데 이슬람주의자들이에요. 알카에다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그런 세력들이 이제 반군으로 참여하면서 정부군과 전쟁을 했었는데 2015년, 16년 러시아와 이란이 내전에 개입하면서 시리아를 도와주면서 사실상 아사드 정권이 거의 붕괴될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의 뭐 부활한 것처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 자,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를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시리아는 지금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쁘죠. 이란은 이스라엘한테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최근에 아사드가 이란하고 좀 거리를 좀 두고 싶어해요. 예. 왜냐하면 미국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아사드 정신 차려. 너 계속해서 이란하고 같이 그렇게 가다가는 이스라엘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 너 영원히 못 돌아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고 거기에서 아사드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란 군들을 또 많이 빠졌거든요. 예. 요 빈틈을 타서 지금 타흐리랄 샴 이 알카에다와 연계된 아주 급진적인 순위 조직입니다. 또 거기에 또 다른 반군들도 같이 해서 지금 전격적으로 들어왔는데요. 또 중요한 변수 하나 더 있는데 복잡한 사안 중에 또 복잡한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우리 장 박사님이 터키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터키가 지금 본인들이 지지해주는 이 민병대를 또 여기다가 합류를 시켰고 터키가 무기를 많이 대줬을 것이다. 티르키예요. 티르키가 예. 정부군입니까? 반군입니까? 반군이죠. 반군을 시리아 지지하고 있죠. 반군을 반군을 지원한다. 지지해서 아사드 정권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지 않았는가.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르키가. 네. 장 박사님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시리아 내부에서 정부군, 아사드 대통령의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이 반군이 HTS입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 하야트 타리르 알샴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반군인데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 자, 배후 대리전이 되고 있다. 아까 러시아와 이란은 묶어서 아사드를 지원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반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누가 대리전을 해주고 있는 겁니까? 저는 중동 정세에 관련해서 복잡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사실 복잡하다라고 느끼시면은 저희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복잡한 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시리아는 러시아, 이란이 지원해주고 이 러시아, 이란이 지원한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는 반군이 이게 연대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반군 중에서 이슬람 세력 뭐 알누스라, HTS, 알카에다, IS를 지원을 하고 미국이랑 유럽연합, 나토도 시리아 반군을 지원을 합니다. 이들은 시리안 자유군이 프리 시리안 아미, 자유 시리안 군대라고 해가지고 훨씬 더 온건한 그룹이죠. 예. 그래서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미국의 존재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자유 시리아 군대를 지원하던 미국은 민주당 계열입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뭐 이 자유주의 질서를 공고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민주당 출신의 미국 정부. 미국 민주당입니다. 예, 미국 네. 민주당. 그런데 지금 딱 모멘텀이 트럼프가 재선이 됐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이 된 것도 저는 지금 HTS가 등장한 거랑 무관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리아 내부에 있는 반군을 별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나 오바마 정부와 다르게. 그리고 그거를 튀르키예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경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2019년에 당시 트럼프 1기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리아 정권에 대항하는 시리아 내부에 있는 반군을 지원을 할 건데 니네가 지원하는 시리아 반군은 우리와 계열이 다르다. 그래도 내가 해도 되냐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사인을 줬었거든요. 네. 그 영향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자, 반군만 놓고 조금 한 번 더 확인만 합니다. 네. 자유시리아 반군 중에는 HTS가 있고 네네. 자유시리아가 있는데 네. 자유시리아는 미국이 지원을 했었는데 네네. 이 HTS는 미국이 아니라 알카에다. 그렇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그렇죠. 튀르키예는 HTS.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 좀 이제 명확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반군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건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최근에 그러면은 이런 HTS가 좀 아사드 정부군을 공격하기 시작한 게 이스라엘이 공격한 게,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이렇게 이란하고 이렇게 맞붙은 게 반군에게 그럼 우리도 정부군을 공격해야지, 이런 어떤 촉진제가 된 겁니까? 당연히 됐겠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 나왔듯이 시리아 정부군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란과 러시아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즈볼라, 즉 이란의 정부군은 아니지만 이란의 가장 큰 대리 조직이었던 헤즈볼라도 시리아 정부군을 굉장히 돕고 있었는데, 이 헤즈볼라가 지금 거의 와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HTS라고 하는 시리아 반군이 대 이슬람 세력 계열이 그 모멘텀을 놓치지 않으려고 공격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튀르키예가 HTS라는 반군을 지원하는 것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미국은 HTS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혹시 이스라엘은 HTS를, 이 반군을, 시리아 반군을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있어서는. 예. 선 교수님, 이 대목이 재밌습니다. 예. 자, 자유시리아라는 존재는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고, 네네. 이 반군은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내키지 않는 반군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 이 반군에 대한 지원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시리아 전쟁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중동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실제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트럼프 효과.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을 한 게 바이든 대통령의 공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공일까요? 누구의 공일까요? 누구의 공이 더 클까요? 트럼프의 공으로 평가되나요? 트럼프의 공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하기 전에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것이 헤즈볼라와 휴전을 하겠다. 짐을 덜어주고 싶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이 터키 즉 시리아 내전에도 아주 중대한 심대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싫어합니다. 돈 드는 걸 다 싫어하죠. 비용 드는 거 싫어하고요. 돈 드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도 싫어해요. 고립주의 정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해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터키가 이번에 왜 HTS를 지원해서 시리아를 공격했냐면 예. 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요? 예, 네. 튀르키예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거기 지금 시리아 난민이 몇백만이 가 있어요. 예. 거기 난민 200만? 600만. 600만이 터키에 있다. 예. 네. 튀르키예에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튀르키예가 어떻게 다 먹여 살립니까? 물론 유럽에서 돈을 좀 받아서 뭐를 살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난민들을 시리아로 돌려 보내야 되거든요. 예. 자, 요거를 협상을 하고 싶은데 아사드 대통령이
에르도안의 이 화해의 손짓을 안 받아주고 있어요. 왜 그러면 협상을 안 하냐? 에르도안이 시리아 북쪽에 자신이 지원하는 민병대를 통해서 거기 지금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영토에 터키군이 주둔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리아 주권 침해다. 터키군이 시리아 땅에서 나가야 우리가 너랑 협상을 할 수 있지. 터키군이 우리 땅에 지금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랑 평화 협상이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냐. 이런 입장입니다. 아사드는. 그래서 에르도안은 그래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너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지금 HTS를 지원해서 갑자기 권력 공백이 생긴 시리아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장 박사님 이게 궁금해지고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자, 시리아 정부군입니다. 아사드. 러시아가 이란이 지원을 해왔었는데 지금 러시아도 후들후들하고 있고 이란도 후들후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막강한 튀르키예가 이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황이 반군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전세가? 그거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튀르키예가 원하는 것이 정말 시리아의 지금 시아파 아사드 정권을 완전히 흔들어서 이런 교착 상태 내지는 지금 현상 유지 상태를 뒤집어 엎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하. 기본적으로 권위주의 이 리더들은 뭔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성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480만에서 600만으로 여겨지는 튀르키예 내의 시리아 난민들, 무슬림 난민들을 처음에는 무슬림 형제들이라고 받아들였지만 이제 갈수록 튀르키예 경제도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예. 이들을 이 시리아와 튀르키예가 국경 두 접경지대에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까지만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지. 이 갑자기 영내 질서가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어지는 거는 에르도안도 원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절충되면서 시리아의 반군 지역 또 시리아의 정부군 지역 한 이 정도를 원한다고 보시는데 자 시리아가 그러면 중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이제 유광호 연구원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동 경제. 일단 시리아가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아닙니다. 명목 GDP 상으로 100억 달러 밑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IMF는 GDP를 계속해서 시리아의 GDP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계속해서 10년간 이 내전이 지속되면서 시리아의 경제가 많이 무너졌고 이렇게 GDP 추산이 못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중동 지역 경제에 있어서 시리아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두 분께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만 이제 시리아 내전이 2010년대 초반에 발발한 이후에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고 봤을 때는 그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제 가면서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경제나 사회적으로 부담이 생겼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레바논이 많이 갔었고요. 레바논에 그리고 이집트로도 갔었고 튀르키예도 갔었고 그 옆에 이제 이라크로도 갔었는데 이런 국가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 내전이 앞에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주변에 이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사태가 안 좋아지면 중동 지역 전반의 어떤 투자 환경도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또 일어나는 이른바 긴장이 또 이렇게 뭉쳐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 교수님 그냥 좀 확인차 여쭤보면 시리아하고 우리하고 무슨 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하고? 우리하고는 특별한 관계 없고 일단 대사관도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외교 관계가 없죠. 외교 관계 안 된 이유가 북한하고 워낙 친하고요. 시리아가 북한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란하고 친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시리아와 대사 관계가 없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뭐 예. 시리아 뭐 재건 이런 거는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동 사태에 주는 영향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으로 봐야 되는데 장태선 선장님, 여하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을 일단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을 했고 60일간 총성을 멈추기로 했다고 하는데 중단된 가장 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협상이 중단된 그렇죠. 것처럼 보이는 예. 전쟁을 중단하게 된 배경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에. 아, 그거는 저도 생각하기에는 결정적으로 이 트럼프의 재선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과 휴전 협상을 맺겠다라고는 꽤나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한 팩터는 트럼프의 등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이 트럼프 당선인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국내 청중을 생각해서라도 국내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둘 중에 하나는 휴전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헤즈볼라와 협상을 하는 것이 하마스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휴전 협상을 하기는 했지만 이 휴전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는 사실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 중단됐다라고 어떻게 중단된 거죠라고 하셨을 때 제가 어떻게 지금 휴전 협상이 지금도 굉장히 흔들흔들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또.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인데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장 박사님께서는 트럼프의 눈치가 가장 큰 효과를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것이 가장 큰 작동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일단 외교 쪽에서의 설명은 미국과 프랑스의 긴밀한 노력이 있었다 이 전쟁 중단에는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이 아닌 미국이 무슨 노력을 한 건지 프랑스의 긴밀한 노력은 어떤 건지. 예. 이제 사후적으로 배경이 또 있겠죠. 네. 물론 가장 큰 효과는 역시 트럼프 효과였고요. 미국과 프랑스는 어차피 레바논을 독립하기 전까지 시리아와 레바논을 프랑스가 위임 통치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는 레바논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중요한 국제 문제가 터지면 항상 프랑스가 관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이 거기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좀 미국과 그렇게 프랑스는 결국 어떤 역할을 했냐면 중재를 했고 자 이제 합의 내용이요. 레바논 남부 지역에 있는 리타니강 남쪽으로 헤즈볼라가 거기 있는 들어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국경에 가까운 쪽이죠. 거기는 헤즈볼라가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라서 여기를 그러면 누가 지금 감시 감독을 하냐? 레바논 정규군이 뭐 10,000명 이상의 정규군이 들어가서 레바논 남부를 감시 감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왔거든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바논 정규군은요 이중대예요. 당나라 군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헤즈볼라가 엄마 이러면 도망가야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뭐 레바논 정규군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시킬 수 있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믿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레바논 정규군의 감시 감독을 누가 관할하느냐 미군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 지금 장성이 임명이 됐어요. 담당 사령관이. 그래서 미군이 직접 지금 레바논 남부의 무장 해제를 감시 감독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고 이스라엘은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해야만 한 이유가 있는데 소모전. 레바논 헤즈볼라는 소모전을 하면 헤즈볼라한테 훨씬 유리하죠.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북부가 거의 마비가 되거든요. 하루에 50발씩만 쏴도 이스라엘 북쪽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방공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너무 큰 타격이고 이거는 레바논도 큰 타격을 입지만 오히려 가진 게 더 많은 사람이 사실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헤즈볼라와 소모전 여기서 6개월을 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한다? 이스라엘로서 너무 타격이 크죠. 그래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미국이 무기를 줘야 되는데 무기 지원을 늦추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예, 외교적 압박을 한 거죠. 바이든이 무기 지원을 늦췄고 헤즈볼라로서는 할 수밖에 없었다. 왜? 헤즈볼라는 거의 붕괴 수준입니다. 거의 지금 물에 빠진 헤즈볼라를 이란이 물에 건져내가 산소 마스크 끼운 상황이거든요.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휴전 못하면 헤즈볼라는 거의 뭐 괴멸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하고 맞서서 상당히 경쟁력을 발휘했던
헤즈볼라인데 이번엔 와야 된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것까지 다 여쭤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유강호 연구원 여하튼 휴전이 됐습니다. 뭐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이번 휴전 협정 자체가 중동 경제에 조금 긍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번 휴전이 굉장히 다행스럽고 환영한 일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어찌됐든 중동 평화로 이어지는 굉장히 큰 특이점이 될 것이냐라는 물음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지역 정세가 너무 복잡하고 두 번째로는 합의 이행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역 정세는 아직까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남아 있는 거고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교전 같은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기초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과 성격이 좀 많이 다르고요. 그 정착촌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군의 어떤 그 휴전에 있어서 그 가자 지구 내에 주둔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질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게 풀어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트럼프의 대이란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동 내에서 어떤 갈등, 긴장 이런 국면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만을 놓고 이것이 어떤 우리 국제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이른 감이 유영근께 또 짧게만 하나 더 여쭤보면은 왜냐하면 경제 부분이 중요해서 지금 일단 휴전을 한 것 자체가 투티 반군도 있지 않습니까? 예멘 쪽에. 그래서 뭐 사우디에 주는 영향 결과적으로 우리로서는 이제 원유가 될 텐데 또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이 걱정은 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은 사실상 이제 뭐 레바논과 이스라엘과의 문제였고 그 애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뭐 레바논과 이제 그 후티와 그 이란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사실상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멈춰라. 이스라엘 공격을 멈춰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과 별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어느 정도 멈춰야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그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이란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히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든지 촉발된다든지 뭐 예멘의 투티 반군 이런 걱정 좀 당분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란의 이 대리 조직, 친이란 대리 조직이 5개가 있거든요. 하마스,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다음에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그리고 시리아에 이제 막 여러 군소 민병대들이 있는데 지금 소위 이스라엘 군이 괴멸 그다음에 와해를 시킨 이 이란 프록시들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하마스와 헤즈볼라이기 때문에 예멘 후티 반군은 물론 그 이전보다는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덜 받겠지만 여전히 지나가는 상선을 향해서 언제든 뭐 위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헤즈볼라가 거의 괴멸 상태에 처하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제 이라크의 이제 이슬람 저항군이라는 또 대리 조직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헤즈볼라를 대신할 만한 최대 대리 조직으로 다시 키우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미 시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아사드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 시리아로도 입국을 했어요. 그럼 또 이란의 지원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힘을 발휘할지 여부는. 장 센터장 조금 더 여쭤보고 성 교수님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집권이 시작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브로맨스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더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 겁니까? 브로맨스가 되겠죠. 당연히 브로맨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보통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서 미국의 무조건적인 이스라엘 지원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지원을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을 답니다. 이번에도 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은 했지만 계속 네타냐후의 사퇴를 촉구를 했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한 인도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안 하면 우리 무기 안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정말 이 서한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대해서는 제재 리스트에 올려놨어요. 이게 미국의 민주당 정부라면 미국의 공화당 정부 중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트럼프 정부, 트럼프 당선인은 아주 편파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하고는 브로맨스인데 브로맨스죠. 전쟁을 싫어하는 성일관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전쟁을 싫어하는 트럼프. 그렇죠.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을 원하는 네타냐후. 그러면 전쟁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전쟁을 안 한 쪽으로 가되 전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크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보수 우파인 네타냐후 총리의 이익에 맞게 휴전을 하도록 계속 압박을 하겠죠. 아하. 성 교수님. 네.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헤즈볼라 때문에 휴전하는 거 아니다. 네.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무슨 의미입니까? 앞으로 좀 힘을 비추겠다가 이란과 정면 승부로 가겠다는 뜻일까요? 네,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죠. 이번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어의 머리를 공격해야지 문어 다리를 지금 공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나 하마스는 다 다리잖아요. 핵심은 이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 되고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자 이란은 핵문턱 국가고요. 마음만 먹으면 빠르게는 일주일, 늦게는 3주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예. 핵물질과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핵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란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두 차례 본토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지난 10월 26일 날 이스라엘이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을 한다 그러고 보복을 좀 연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협상까지는 우리가 좀 미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 보복할 기회는 있어요. 만약에 또 이란이 공격하면 이스라엘 또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과 이스라엘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이란은 그렇다 치고 유영국이 궁금한 게 이스라엘은 좀 더 이 국민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일종의 반대 시위도 있었다고 하는데 경제가 좀 안 좋지 않나요? 이렇게 전쟁을 오래 하면 어떨까요? 예, 일단 저희 연구원이 이제 이스라엘 경제 전망 2024년과 2025년을 했는데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이 0.7%가 될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뭐 사실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성장을 하는 게 고무적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사실 면면이 들여다 보면은 이스라엘 경제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과 2022년에 이스라엘 경제 성장률이 9.5%랑 6.4%를 기록했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스라엘 경제가 굉장히 탄탄했었는데 이렇게 성장률이 이제 무너진 거고요. 그리고 먼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군사비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이 있을 것이고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올해 이제 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그 GDP 대비 이제 공공부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스라엘이 조금 높긴 했었는데 그것도 예. 한 7%포인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관한 것도 있는데요. 관광 산업이 무너졌고 그리고 건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전쟁이 났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제 신용도도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차 목사님 좀 궁금한 게 이렇게 글쎄 뭐 이란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어떤 의미인지는 뭐 이스라엘 국민과 이스라엘이 더 잘 알겠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면 전쟁 좀 그만해라는 목소리가 빗발치지 않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내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커다란 굉장히 규모가 큰 예. 띵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시민의 70%가 네타냐후 총리의 사퇴를 찬성을 합니다. 즉 전쟁을 이제 좀 멈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좀 더 아래에 가서 그러면 우리가 하마스를 끝까지 괴멸해야 되느냐? 얘는 또 60% 정도가 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민주주의 국가고 잘 살고 무슨 모사드 같은 뭐 뛰어난 뭐 정보국도 있고 첩보대. 네. 예, 그다음에 스타트업의 천국이고 이런데 왜 저런 정말 약자를 괴롭히지 못해서 난릴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면 정말 두려워합니다. 또다시 이런 일을 겪을까 봐. 그리고 자신들이 철저하게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 기준점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계속 전쟁을 이어가는 거는 반대하지만 그러면 또다시 우리 하마스나 헤즈볼라한테 공격 당할 거야? 그럼 그것도 싫다라는 거죠. 네. 성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끝난 겁니까? 끝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까? 끝난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 절대 안 끝납니다. 네. 네, 휴전은 뭐 일시적인 거고 설사 휴전이 뭐 1년 동안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헤즈볼라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 그럼 무기를 다 들어놓고 우리는 그럼 뭐 다른 거 하겠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란이 그럼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무기 지원이라든지 뭐 재정적인 지원 중단할까요? 절대 안 그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다음 전쟁을 위해서 잠시 쉬는 기간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 여쭤보려고 할 때는 장마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헤즈볼라였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과 맞붙었을 때 상당한 전과를 올렸던 것이 헤즈볼라인데 이번에 유독 좀 무기력해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지원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이란 그러니까 지원자인 이란의 입장에서는 두 개 전쟁이 아하. 하마스하고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헤즈볼라랑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정말 이스라엘이 제2의 독립전쟁이라고 하면서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면서 물론 올해 4월에 이란이 먼저 공격을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이 정말 대대적으로 반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도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물론 가장 큰 목표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거기에 이제 이슬람 혁명에 기반한 국가를 세우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의 정권 생존이거든요. 나라가 먼저 자신들의 정권이 먼저 살아야 하는데 지금 헤즈볼라랑 하마스 전쟁에 계속 관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대대적인 반격도 받거든요. 그러니 예전만큼 지원은 못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영건님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도 중동의 뭐 이른바 원유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실제 또 우리가 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에 진출하다 보니까 방산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많이 주목하게 되고요. 자, 휴전 협정 이후에 지금 이 중동 지역 상황, 시리아 내전이 시작됐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우리가 좀 조명을 해봐야 될까요? 예, 저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의 휴전 의무보다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중동 지역에서 어떤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뭐 어느 정도 놓고 봤을 때는 국제 유가가 변동하는 것이 있고 또 공급망이 그것 때문에 홍해 사태 때문에 분절화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영향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국제 유가랑 에너지 안보 문제가 결려 있고 그리고 또 그 홍해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동 지역, 우리나라와 유럽 지역의 무역이 조금 위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무역과 공급망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헤즈볼라가 아니라 하마스의 전쟁이. 예, 네. 아까 잠깐 말씀 못 드렸지만 그 하마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이 사실 올해 초반에 이제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다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11월에 다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예멘 후티도 사실 이런 휴전 여부와 관계없이 홍해 선박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이 되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분의 설명 듣다 보니까 중동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로고 듣고 더 깊숙한 이야기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또 청취자분들 이해를 위해서 유로메나가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이 약자라고 합니다. 장 센터장님, 지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제 휴전을 했습니다. 근데 가자지구,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건 이 가자지구 하마스와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하마스가 먼저 무장정파들이 공격을 해왔던 것이고 아직 휴전이 안 된 거죠.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이 101명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01명이고요. 그중에 한 절반 정도가 사망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101명 인질을 하마스가 잡고 있고요. 이제 휴전 안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휴전안이 이제 성사가 되면 서로 원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인질을 우선 먼저 송환해라. 하마스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이스라엘의 철군, 가자지구 내에서의 이스라엘 철군.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양립하기가 되게 어렵고 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하마스가 그러니까 작년 10월 7일에 기습 공격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제2의 독립전쟁을 선언하면서 지상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대부분 하마스 대원들은 다 지하 동굴로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는 그냥 민간인들, 또 뭐 여성들, 약자들, 어린이들이 이제 계속 공습을 받고 지상전에 그냥 오롯이 희생양이 됐군요. 예, 희생양이 됐는데 이제야 하마스 이제 대원들도 뭐 여러 가지 문제상 식량, 물, 뭐 전기 등으로 조금씩 이제 지하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오고 봤더니 우선 이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하마스를 너무너무 원망을 하고, 두 번째는 워낙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인도주의 참사로 인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갱단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거죠. 가자지구예요.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도주의 물품이 들어오면 갱단들이 무조건 다 그거를 이제 뺏어가서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뭐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팔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하마스는 어쨌든 그 전까지는 가자지구를 자신들이 이렇게 통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시민들은 원망하죠. 그리고 갱단들은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우후죽순으로 자라나 있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성 교수님, 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도 휴전이지만 굴복시킬 정도의 화력이라면 하마스도 사실상 제압은 했는데 워낙 게릴라처럼 숨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휴전을 못한 상태지, 사실상 전황 자체는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황 자체는 사실 뭐 이미 이스라엘이 뭐 승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뭐 전쟁의 목표 자체를 마치 뭐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다,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냐고가 계속해서 목표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불가능한 목표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휴전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어요. 나타냐후가
총리직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이고 왜냐하면 연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구구파의 의원들이 전쟁을 중단하거나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군이 빠지면은 우리는 바로 연정을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자 북부에 다시 정착촌을 짓겠다고 하고 있어요. 2005년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시 지금 들어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해서 나타나고 총리는 휴전을 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끌고 간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지금 가자 지구에 가자 중부와 북부를 나누는 회랑을 만들어서 그 회랑에 이스라엘 군이 주둔할 수 있는 시설을 짓고 있어요. 뭐 수도나 전기, 통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이 상주하겠다고 지금 이미 작전을 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수입니다. 유일한 변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변수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나타냐후 총리를 어떻게 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주목해봐야 돼요. 장 박사님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마음은 트럼프에 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휴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네타냐후 총리의 마음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다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는 바이든 정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도 그랬었고 네. 어쨌든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거든요. 아하.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으로서 어쨌든 아무리 자기네들이 지금 뭐 레임덕이라고 하지만 휴전 협상은 이루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치적 때문이라기보다도 워낙 이들이 이런 가치를 중요시 여기니까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지금 모든 게 이제 휴전 쪽으로 그게 헤즈볼라든 나아가 하마스든 이루어지는 거는 미국 민주당 정부의 역할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이 이러는 거는 일종의 뭐 PC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른 그걸 하기 그렇죠. 위해서 애는 쓰지만 그렇죠. 정작 현실적인 마음은 이스라엘 총리의 마음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 있다. 유광우 연구원. 지금 가자지구 지금 아직 해결은 안 됐습니다. 하마스 쪽은. 이 부분은 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또 바로 이웃 국가인 이집트, 북아프리카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가자지구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제 홍해 물류 차질을 유발하고 있고 또 공급망 무절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국가들과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마저 이제 지역의 경제 침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어느 정도 말씀드려서 저는 그때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 국제유가는 사실 뭐 그간 우려가 많이 있긴 했지만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지난 1년간의 어떤 그 국제유가 추이를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 11월 들어서는 WTI 기준으로 $60대까지 떨어졌는데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가야지구의 문제만 놓고서 그리고 이것을 놓고서는 어떤 국제유가의 어떤 차질에 대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만 있는 것이지 실제 이게 국제유가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야 되고 뭐 중동 GCC 산유국의 어떤 그 원유 공급 차질이 있어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이제 국제유가가 오르기 쉽지 않은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25년에는 2024년과 다르게 공급이 수요를 훨씬 더 이렇게 초과해서 되는 이제 초과 공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오펙이나 오펙2 국가들도 좀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예, 지금 그 얘기가 이미 됐고 세부 사항을 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트럼프가 이제 본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굉장히 좀 많이 끌어올릴 거다, 투자를 많이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가 그렇고 그래서 사실 앞으로 어떤 국제유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렇게 조금 약간 우하향하는 추세로 가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정말 요즘 외교 이야기할 때 또 경제 이야기를 할 때 트럼프라는 이름 석자를 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성일강 교수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 자, 두 분 교수님과 중동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좀 나눠보죠. 트럼프 당선이 자 중동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이란이 있고 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가 있고 시리아
나눠서 본다면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전망을 하시는지. 절반씩 나누면 안 될까요? 어디 먼저 하실 제가 거예요? 이란하고 이스라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 선생님이 다 해주십시오. 네. 둘 다 쫄아 있다. 왜냐하면 해리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란하고 이스라엘, 특히 뭐 아랍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나타냐후가 무서워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트럼프밖에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죠? 왜냐하면 예측 불가해서? 그렇죠. 예측 불가에 한다 하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냐후조차도 트럼프가 살짝 무서워요. 눈치를 보고 있고. 그 정도군요. 그 정도입니다. 그럼 이란은 지금요 거의 쫄아 있죠. 쫄아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최악이다. 네. 위축돼 있다는 표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위축돼 있습니다. 네네. 상당히 위축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자와 이란하고 핵협상을 해야 되고, 예. 그다음 나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총리의 눈치를 보면 오히려 전쟁을 좀 그만하고 빨리 협상으로 돌아서는 예. 그런 국면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예. 그러나 그 반대의 시나리오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유대인 아니면 친이스라엘 관리들이 지금 다 임명을 했습니다. 예. 안보 보좌, 무수 보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란하고 협상을 할 때 이게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킬지 상당히 친이스라엘적으로 이란과 협상을 한다면 이란은 뭐 유리할 건 없겠네요. 이란은 상당히 불리하죠. 상당히 불리하죠. 그래서 핵협상이 정말 동안이면 뭡니다. 예. 그게 좀 가장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바로 빈살만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만수르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네, UAE입니다. 어떻게 네. 됩니까? 기본적으로 대선 전에 이 빈살만과 만수르의 나라는 누구보다도 트럼프가 되기를 바랬었고요. 그럼요. 이란 같은 경우는 카말라 해리스가 되기를 빌고 또 빌었죠. 예. 근데 사실 이 트럼프 당선인과 사우디의 인연은 정말 끈끈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당선됐을 때 첫 해외 순방지가 사우디였습니다. 2017년에. 그리고 2018년에 우리 많이 들었었던 이 빈살만의 옆에 이 정보국 이 대원들이 반정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언론인 카슈쿠치를 이스탄불에서 어쨌든 뭐 어떻게 난도질을 해서 죽였든 어떻게 죽였든 지금 시체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게 말 그대로 빅이슈입니다. 언론인의 사망에 대한 미국과 사우디 사이의 빈살만 사이의 알력 관계. 그때 미국에서는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화당마저도 제재를 해야 된다 사우디를.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미국이란 나라의 이 헌법 정신을 위배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트럼프가 막아냈죠. 이유도 말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랑 거래하기에 아주 좋은 나라라서 그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도에 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는 시리아를 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쿠르드계 반군을 몰아낸 다음에 거기 안전지대를 설치하겠다. 괜찮겠느냐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전화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어차피 우리가 지금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쿠르드계를 지원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근데 너무 아이러니했던 게 그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도에 쿠르드계에 대한 지원을 끊었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사우디에는 더 많이 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때도 이유를 말했죠. 왜냐? 사우디는 돈을 굉장히 잘 내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되면 미국의 탈중동 정책, 특히 트럼프의 거래식 외교주의 방식에 따라서 이라크와 시리아에 남아있는 미군은 바로 철군을 할 테고요. 대신 사우디랑 UAE가 얼마나 더 이 방위 분담금을 열심히 더 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는 무기와 군부대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말씀을 하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 변수가 상당히 이제 중동의 이 지정학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경제도 지금 궁금해집니다. 유영군 어떻게 됩니까? 유영군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 당선이 최근에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는 혼쭐 내주겠다. 중국은 뭐 벼르고 있는 거고요. 중동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제 GCC 이제 중동 산유국부터 이제 먼저 보자면 지금 미국의 어떤 중동 내 영향력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게 마찬가지인데 경제적으로도 이제 중국의 프리젠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와 사실 바이든도 그렇고 이제 중국과 어떤 GCC 국가들의 이런 경제 협력 관계를 조금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고 이 트럼프가 되면 아마 이게 더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란도 이제 사실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게 달려 있는 게 맞는데 이제 이란 핵협상에 걸려 있는 걸 보면은 사실 트럼프가 된 이후에 제가 뭐 그간 나왔던 어떤 그 분석 기사라든가 보고서들을 쭉 보면은 이게 쪽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이제 뭐 삼선을 하기 힘들고 이제 2선에서 이제 재선에서 끝날 텐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란과의 어떤 핵협상이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이제 될 수도 있다라고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이고 볼 수도 되는 시각도 있고 이제 비관적인 시각은 아무래도 1기 때 그런 여러 가지 이란과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 압박을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시각이 동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존 볼턴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트럼프 1기 때 존 볼턴이 쓴 The Room Where It Happened이라는 이제 책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이란을 압박하면서도 동시에 이란과의 어떤 군사적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이 막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턴의 그 책에 쓴 주장이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어떤 거래주의랑 이런 것들 본인의 외교적 성과를 이제 과시하려는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존 볼턴도 실제로 그걸 비판을 했었고 아마 이번에 2기에 들어서도 그것을 계속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란의 어떤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작전으로 최대 압박을 계속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까 핵협상을 좀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나라의 규모나 또는 영향력을 볼 때 좀 이란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좀 적대 관계가 이란에 있다면 러시아와 또 한 국가, 미국과 충돌하고 있는 중국은 또 이란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거든요. 이 역학관계는 어떨까요? 또 북한하고 이란하고도 가깝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또 중, 북, 이란과의 관계 어떻게 돼 볼까요? 계속 돈도 계시겠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을 더 압박할 테고 뭐 관세도 훨씬 높이고 이렇게 한다 보면 중국을 계속 밀어붙이면 사실 중국 진영에 있는 러시아, 뭐 이란, 북한 당연히 똘똘 자기들끼리 이제 뭉칠 것이고. 다만 이제 트럼프는 바이든과 다르게 브릭스나 이쪽에서 지금 뭐 글로벌 사우스라든지 지금 반미 진영의 어떤 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지금 철퇴를 가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100% 매겠다고 했습니다. 뭐 난립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트럼프가 이렇게 강도 높게 밀어붙여서 가는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나 이런 조직들이 붕괴될 것인지 브릭스 같은 경우는 뭐 달러를 대체할 무슨 화폐도 만들겠다 뭐 좀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럼프가 정말 마음 먹고 나서 이렇게 막 흔들어 대면요. 그래서 그런 이 반미 진영에 있는 지금 연대들이 앞으로 트럼프 시대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트럼프 진영과 즉 미국 진영과 러시아와 중국 이 진영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트럼프가 대화와 협상과 동시에 밀어붙이지만 그런 것들을 중요시해서 어떤 타협을 이끌어낼 것인지 아니면 디커플링이라 그래서 계속 뭐 그냥 밀어붙이기만 할 것인지 그걸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일단 싫어하는 트럼프니까요. 장 박사님도 또 하나 궁금한 건 이란은 또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대장금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때는 또 수출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이란 봉쇄가 되면서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차질 빚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이란의 관계, 우리와 이스라엘의 관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이란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거든요. 권위주의 국가라서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의 원칙은 비핵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취할 때 그것이 강경하다면 그거는 이란 내에 강경 보수파를 향하는 거지. 이란 내 강경 보수파를 굉장히 비판하는 이란 내부의 중산층, 뭐 여성, 그다음에 지식인들, 뭐 대학생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란이랑 그러니까 뭐 무역 관계나 경제 협력 관계를 잘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강경 보수파인 이 지배층이랑의 관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이 없지 않아 있죠.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란 관계를 완전히 뭐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내의 건강한 시민사회는 우리의 정말 굉장히 훌륭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를 하되 자꾸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고 중동 내에 그러니까 친이란 무장단체를 자꾸 지원하는 이란 강경 보수파에 대해서는 저희도 원칙에 맞게 국제 규범에 따라서 입장을 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외교부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의 인도주의 참사에 대해서는 규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 이 전쟁을 계속 이끌어가는 네타냐후 총리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훌륭한 파트너이기는 하지만 예. 계속 가자 지구에서 불법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려고 하거나 서한 지구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 내 강경 보수파에 대해서는 우리도 원칙적으로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사태를 볼 때 우리가 이 특정 유 의원께 좀 여쭤보면요, 유 의원께 여쭤보면 특정 종목에 좀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방산이죠. 왜냐하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뭐 이 수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무기 수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 양상에 따라서 우리 방산 수출이라든지 이런 특정 경제 종목에 미칠 영향도 있을까요, 유 연구원이 보시기엔요? 예, 뭐 사실 중동 전쟁이 이렇게 격화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우리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혜를 받는 산업은 있고요. 일단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방산업이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동 이 분쟁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대중동 방산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잖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이제 이 GCC 국가들이 이제 산업 다각화가 굉장히 경제적인 큰 화두이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게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옴시티가 대표적이고 그런 것들을 어찌 지키기 위해서는 어쨌든 본인들이 이런 평화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거기서 어떤 무기를 수입하고 이제 방산체를 좀 구축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이제 방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중동 국가들이 이제 전체적인 산업에 있어서 다 그런데 산업에 대한 어떤 개발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 파트너를 결정을 할 때 그 전에 중동 내에서 산업 개발 경험이 있는 국가인가를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랙 레코드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예.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방산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2022년 우리가 이집트로 수출을 하고 또 UAE로 수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방산 산업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방산 관계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 무기와의 상호 보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한국 무기를 들여오면은 다른 무기를 살 때도 이 상호 보완성을 고려하면은 한국 무기를 더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뭐 방산 산업의 성장도 원합니다만 또 전쟁으로 또 무고한 또 인명들이 또 사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테니까요. 중동이 참 중요합니다. 중동이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지역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끝으로 한 1분 정도 시간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 교수님부터 이 중동 사태 지금 뭐 시시각각 변화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중동 사태가 사실 뭐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뭐 전선이 또 하나 더 넓어져서 시리아까지 지금 퍼진 상태고 아무래도 현 상황에서 전망을 해보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중동 지역 정세는 계속해서 이런 양상으로 계속 내년에도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가지셔야 된다. 이제 뭐 곧 전쟁이 끝나면 다 원상 회복 되겠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전쟁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뉴 노멀이라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정상적인 상황이 될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흐름으로 보셔야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박사님 중동을 하였거라는데 우리가 어떤 점 좀 정부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좀 지켜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요. 사실 우리 정부가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막 인기가 많지는 않지만 특히 국내 문제 관련해서 대외 정책은 저는 나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중동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마스가 처음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굉장히 세게 규탄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너무나 그러니까 공습을 크게 했을 때는 거기에도 규탄을 했고요. 팔레스타인이 UN 정식 회원국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미국의 의지에 반하게 찬성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납세자분들께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팔레스타인의 이 인도적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ODA인가요? 예, ODA를 두 차례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해야 될 그 정책을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차분하게